지난 19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협박한 직후 호페 남부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로 향하던 차량 운반용 화물선 갤럭시 리더호를 납포한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후티 반군은 헬리콥터를 이용해 비무장한 선박을 향해 침투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하였고, 해당 갤럭시 리더호는 이스라엘 선박이라 규정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소유주는 영국 회사로 그 지분 일부를 이스라엘 민간 해운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25일에는 이스라엘 재벌 2단 오페르의 회사가 소유한 센트럴파크호도 공격하여 납치하였는데, 후티 반군이 보유한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으로 선박의 손상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27일 센트럴파크호가 아덴만에서 출동한 미 해군에 의해 풀려났고, 납치범들은 모두 붙잡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메이슨이 출동해 전날 납치된 유조선 센트럴파크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군 사령부는 출동한 USS 메이슨이 납포된 선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자 납치범 5명이 소형 선박을 타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모두 미 해군에 의해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USS 메이슨이 센트럴파크호를 구조하던 도중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2발의 액체연료 타입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으나 다행히 연료 부족으로 인해 메이슨 구축함에서 약 시페리악 18.5km 정도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 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UAE 해군 소속의 고속 수송선 HSV를 지대함 미사일로 격침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사용된 지대함 미사일은 중국제 C-800이 또는 이란제 누르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이번 납치 사건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죠. 2단계 상임위 사고. 한편 후티 반군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진원지가 지난 12일 사우디가 보유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포격을 가한 예멘 북부 사다의 미사일 부대인 것으로 확인되어 천무가 추진제, 저장시설 Propellant Storage Facility과 군수 창고, Ordnance Depot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연료 탱크에 보관된 액체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이후에 발생할 일들을 미리 고려하여 미사일 부대를 선제 공격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번 USS 메이슨을 향해 발사된 2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불발된 데에는 사우디 천무의 포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12일 사우디 왕립 육군 RSLF는 예멘 국경지역인 지에젠 및 네일주안에 배치된 한국산 K-239 천무다연장 로켓 에메랄레스로 예멘 북부 후티 반군 통제구역인 사다하 지역을 포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우디군은 이날 아침 대구경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사다하 일대를 집중 포격했고, 짧은 시간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이 떨어져 지역을 초토화내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천무다연장 로켓의 첫 실전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예멘 사다하 일대를 포격한 이유는 후티 반군 주력 부대가 대거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군은 물론 항공전력과 미사일 부대도 사우디를 공격하기 위해 이 일대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 후티 반군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제다 지역을 공격했을 때 도발 원점이 바로 이곳이었고, 홍해와 아덴만을 향해 발사되는 지대함 미사일의 근원지 역시 이곳에 배치된 미사일 부대입니다. 아직 사우디 왕립 육군은 어떠한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포격이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로켓의 실전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우디 포병이 배치된 네일주안 포병대대와 이번 포격이 발생한 사다하 지역은 55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일반적인 곡사포로는 사거리가 닿지 않으며 사우디 포병이 보유한 무기 가문데 이 정도의 사거리는 지닌 무기는 두 종류로 M270 MLRS와 한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뿐입니다. 그런데 M270 MLRS는 이만 무함마드 빈 사우드 기계화여단 IMBS에 속하여 리야드에 주둔하고 있으니, 즉 이번에 포격한 사다하를 사정권에 둔 사우디군 포병부대는 남부 국경 인근 네일주안 지역에 있는 K239 포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대는 사다하와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어 사격 진지 이동 없이도 포격이 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수입한 천무는 사거리 45km 무유도탄인 230mm 로켓과 사거리 80km 유도탄인
239mm 로켓 두 종류인데요. 사우디가 이번 공격에 천무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후티 반군이 보유한 모든 유형의 포병 무기보다 긴 사거리를 지녀 포격 후 반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번에 포탄을 얻어맞고도 사우디에게는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천무는 사우디 왕립 육군이 계획한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일방적인 포격으로 적진지를 초토화내면서 또 어떤 피해도 있지 않은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다만 천무 도입도 비밀리에 진행했던 사우디인터라 이번 첫 실전 임무 역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 가운데 후티 반군의 돈 없는 행위로 미국은 다시 후티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국제해역에서 선박이 해적에 피합된 것을 고려해 잠재적 테러리스트 지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동맹국 파트너와 함께 다른 옵션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적 행위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해 후티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중동 순위파 국가들은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점령 당국에 있다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였고 미국 역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 QM이 법안을 이유로 사우디에 F-35 전투기와 같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오래전부터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극단주의 단체들과 싸워왔습니다. 2014년 이후 계속된 예멘 내전은 순니파 정부와 시아파 후티 간 싸움인데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에 군사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사우디는 순니파 정부군을 도우면서 아예 다국적군을 만들어 참전했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전쟁으로 피로감이 쌓인 사우디가 올해 4월부터 후티와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지만 이번 나즈란 포격 사건과 선박 납치 사건으로 인해 다시 둘의 관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순위파 대장국가인 사우디와 LIAE는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선택은 한국산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무를 첫 실전 임무에 투입하며 깊은 신뢰감을 드러낸 사우디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지난달 27일 사우디가 코리안 패트리엇 코리안 패트리엇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며 한국 LIG넥스1의 천궁, 이 일명 한국판 패트리엇 방공체계에 관해 이웃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UAE를 따라 사우디가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LIG넥스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LIAE와 4조 7,500억 원 규모의 천궁,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UAE가 천궁 2를 고른 것은 사우디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그동안 UAE의 방공체계는 미국의 사도와 패트리어트로 사우디 역시 동일한 방공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마리브 공습 당시 패트리어트의 저조한 명중률을 확인한 LIAE는 새로운 방공체계를 찾게 되었는데요. 당시 후티 반군이 러시아제 OTR-21 토치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하였고 이 공격으로 UAE군 52명, 사우디군 10명, 바레인군 5명이 전사했습니다. UAE 창군 이래 가장 많은 인명 손실을 기록한 날로 패트리어트가 배치되어 사용 중이었지만 그러나 사막기후 영향으로 인한 높은 고열로 인해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24시간 가동할 수 없었고 그 사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쏟아져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LSAM용 MFR 레이더와 물산 1 배치 3급을 위해 S밴드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체계를 개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KF-21 보라매를 위해 개발 중인 X밴드 AESA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체계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사막 높은 기후의 환경에서도 24시간 레이더를 가동할 수 있는 UAE용 천궁2 MFR 레이더가 본격적으로 개발 완료되게 된 것이죠. UAE는 이 천궁2를 한국서 들여와 배치한 이후 시험 발사도 진행했는데 천궁2가 목표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직격해 완전 파괴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대규모 방산 협력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LIAE에 수출된 천궁2가 사우디에도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아온 사우디는
현재 요격 무기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의 낮은 문용성과 잦은 결함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고, 또한 이번 선박 납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후티 반군은 일단 상대가 미국이든 사우디든 뒤는 생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을 쏘고 고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천무천궁 두 형제의 수출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 59, 아버지는 리얼리즘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강력한 군사대국이며 뛰어난 기술로 선진국들조차 깜짝 놀랄 각종 최첨단 무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인접해 있는 북쪽의 국가와 그 너머에 있는 대륙 국가의 핵미사일들이 그것이죠. 이런 상황에 아직 우리나라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할 수는 있어도 요격할 능력은 없는 상황이라 스스로를 혼자 지킬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가 강력한 핵무기들을 갖추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6년 이런 우리의 상상을 좀 더 현실적인 구상으로 작성해 발표한 미국의 보고서가 있어 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누구보다 핵전략에 있어 정동환 미국의 1급 전문가가 쓴 글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가공할 핵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무시무시한 핵전쟁 없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최고 전문가가 밝힌 한국의 핵무장 보고서 공개. 2016년 4월 5일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쪽 국가에서 핵탄두를 소형화해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때보다 더욱 발전된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은 물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개발하고 있어 갈수록 그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이 되는 것은 적어도 200터부터 300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대륙 국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엄청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고 현재는 미 본토마저 이 미사일들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4월 미국의 과학자연맹 FAS의 회장 찰스 퍼거슨은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찰스 퍼거슨의 높은 권위 때문입니다. 퍼거슨은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했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이후 미 국무부 핵정책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유명 협회의 핵 정책 담당 국장 역을 맡았으며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입니다. 즉, 찰스 퍼거슨은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도 핵전략 분야의 정통한 1급 전문가라는 말인데요. 그가 작성한 한국의 핵무장 관련 보고서는 비공개 문서로 떠돌다가 NP12 확산정책교육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한국이 가진 가공할 핵무장 능력, 퍼거슨이 밝힌 한국의 구체적인 핵무장 방법. 퍼거슨은 한국의 핵무장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핵분열 물질들을 준비해 주었다가 먼저 외교적 압박을 위한 핵폭탄 몇 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대륙 국가에게 하여금 북쪽 국가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외교용 목적의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매년 한국이 10여 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핵강국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5터부터 10년 정도 지속될 것이고 한국은 북쪽 국가만이 아니라 남쪽 섬나라와 대륙 국가의 핵위협에도 대응하기로 마음먹게 될 것이라는데요. 특히 북쪽 국가의 세력이 약해지고 대한민국이 통일할 기회가 왔을 때 대륙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핵무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핵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최소 한 척 이상의 핵무장 잠수함이 언제나 작전을 뛰고 있어야 하기에 적어도 수직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4터부터 5척의 잠수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2주간 잠수하는 것이 가능한 1800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3200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을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VLS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개발해 탑재할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근해의 바다에 숨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SLBM을 통해 주변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하려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BN이 필요할 텐데요. 핵무기마저 개발하게 된 상황이라면 SSBN을 갖추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이미 이 시점에서 우리는 최강의 비대칭 전력으로 손꼽히는 핵탄두 SLBM과 SSBN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이미 한미 미사일 지침은 완전히 해제된 상태죠. 우리 군은 현재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 2.5ch, 180m의 지하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괴물급 탄도미사일 현무사를 가지고 있으며 탄두 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 현무사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도 운용되는데 잠대지 탄도미사일인 SLBM 현무 4사로 명명된 바 있죠. 여기에 사정거리가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 3C와 함께 탄도미사일인 현무 2C를 개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들의 핵탄두가 장착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 또한 보고서에서 이를 언급했고 추가로 우리 공군의 핵 투발 능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한국은 이미 조기 경보기와 공중금유기를 도입했고 F-15K나 KF-16을 이용한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금유를 받을 경우 전투기의 채공 시간이 70터부터 90분 정도 길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한국은 앞으로 전투기를 이용해 발사되는 공중발사탄도미사일 또한 개발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대륙 국가와 북쪽 국가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일 양국의 상호 기술 협력이 필요한데 이때 한국은 발달한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 수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본은 퓨렉스형의 재처리 시설과 몬주 증식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륙이 핵전력을 증강시키고 미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이 지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경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기에 신중히 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운반수단 등을 갖추어야 하지만 한국은 이들 요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 3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월성 원자력에서 운영하는 4기의 중수로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26,000kg의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양은 무려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퍼거슨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월성 원자로 4기를 이용할 경우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2,500kg이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월성 원전 1호기가 연구 정지된 상태이기에 이 수치에는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 하면 단순하면서도 속도가 빠른 재처리 공장을 4터부터 6개월 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성 원전 등에서는 증강핵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수소, 3중수소를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소폭탄에 쓰이는 리튬 흉는 자연 리튬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볼리비아로부터 리튬 전지를 만들기 위해 천연 리튬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을 퍼거슨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핵폭탄 설계에는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필요하지만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로 볼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아닐 거라는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높은 컴퓨터 관련 기술 수준을 보아 핵분열탄, 증강핵폭탄, 수소폭탄에 대한 실험조차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에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용도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내심 환영할 수도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경제적 제재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의 합의하에 한국에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이 필수인 핵무기의 제조는 명백히 이를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핵확산금지 조약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무조건 핵 개발은 안 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핵확산금지 조약 제10조를 살펴보면 이런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위 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에는 동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기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국제사회에 의해 납득되고 핵무기 개발에 관한 허가를 받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우리 또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만만치 않은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당할 경우 이를 견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핵전략 전문가인 퍼거슨 회장은 한국이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경제 제재를 돌파하고 말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예를 들었는데요. 인도는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 경제 제재는 1년을 가지 못하고 끝이 나버렸는데요. 인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제품들처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가 급성장하게 될 경우 대륙 국가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에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세계 5번째의 공업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6번째의 수출국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결국 당하는 쪽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하는 쪽에도 타격을 주기 마련이기에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퍼거슨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수출 분야에 있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합작하고 있기에 한국에 대한 제재는 다른 나라에도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퍼거슨은 이 같은 근거들을 들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장기간의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또한 그는 인도나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무장을 하는 경우는 북쪽 국가의 핵 무장과는 경우가 달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퍼거슨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를 추진하며 계속해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역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각자 핵무기를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교적 핵폭탄 정도만으로도 한국은 대륙과 일본의 엄청난 핵능력을 과시하고 북쪽 동네의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핵을 포기하면 우리 한국도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인구 44만 명을 보유한 작은 나라가 엄청난 자원 부국이 된 후 한국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곳에서의 한류 열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 또한 랜드마크와 교량 건설의 한국 건설사를 적극 참여시켜 미래에 대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신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두는 작지만 강한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왜 한국과 협력하길 바라는지 자세한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양분하고 있는 보르네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 섬의 북단에는 또 다른 국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3배 정도 크기인 브루나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원유 덕분에 국민들이 세금 없이 엄청난 복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용돈도 주고 병원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약 800원만 내면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를 위해 해외 병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또한 공짜로 갈 수 있고 정부는 가정당 평균 4대의 차량을 지원해 차량 보급률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왕 소유 자동차만 4,000대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가 100명이나 존재하죠. 포브스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왕의 재산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새해 행사에 참여하면 국왕이 90만 원 상당의 세뱃돈을 줄 정도니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열 브루나이 항공 또한 왕실이 직접 운영하는 항공사입니다. 좌석은 넓고 깔끔하며 기내식은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항공사죠. 승무원 또한 친절하기로 유명해 2년 연속 세계 최고 승무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장식된 7성급 엠파이어 호텔은 그들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축구장 250개를 합친 크기의 수영장, 영화관, 골프장 등이 모두 모여있을 정도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15터부터 17세기 보르네오 섬 전역과 북부 필리핀을 지배하는 광대한 영역을 지닌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쇠락해 간 역사가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침입으로 국토가 대폭 쪼그라들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영국의 자치정부가 됐다가 1984년 최종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브루나이가 두 조각이 난 것 또한 영국 식민지의 결과였습니다. 영국은 브루나이 중간 림방 지역을 장악해 사라왁에 포함시켰고 그 후 사라왁은 말레이시아로 합류되면서 현재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에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국경협정을 맺어 지금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루나이가 부국이 된 이유는 1920년대 영토와 주변 해역에서 발견된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입니다. 석유 매장량은 11억 배럴이었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3천억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됐으며 하루 평균 13만 배럴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7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한국의 약 2배 수준이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 15위, 한국 23위, 일본 28위보다 높은 세계 8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루나이는 1984년 독립 후 바로 한국과 수교를 한 바 있습니다. 볼키아 국왕은 독립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타진해 왔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으로 보냈고 1972년부터는 LNG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는 브루나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주요 수출품 중 광물성 연료가 89%에 이를 정도입니다. 한국 또한 1997년부터 연간 100만 톤가량의 LNG와 석유를 도입해왔습니다. 한국이 브루나이 자원 수출국 중 두 번째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브루나이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에 두 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으며 현대중공업 또한 여러 척을 수주해 2015년 인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원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스전들은 2034년 이후 생산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포스코 대우와 LNG 밸류체인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신규 가스전의 탐사부터 판매까지 관련 사업을 한국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2019년 정상회담 때는 브루나이가 LNG 장기 계약을 진행하면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에서만 50여 건의 건설 사업을 수주하며 인프라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산업이 브루나이를 사로잡은 매력은 신뢰와 기술력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이에 철저히 맞추는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대림산업은 1970년 LNG 플랜트 개수공사로 브루나이와 첫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후 14건의 사업을 추가로 따냈고 2013년 수주했던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 리파스 대교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향후 템브롱 대교의 수주로도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도심강을 가로지르며 세워진 리파스 대교의 수주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었는데 대림산업은 현지 업체 수위와 컨소시엄을 맺어 입찰 자격을 얻었던 상황입니다. 첫 특수 교량이다 보니 기술적인 측면과 디자인적 요구사항 또한 상당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슬람 사원을 상징하는 돔 모양을 디자인의 주탑에 적용했고 1층에는 이슬람 기도실을 만드는 등 현지화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안을 했습니다. 9.5톤 무게의 돔을
주탑 정상에 안착시켰을 때는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현지에서 가장 높은 157m의 구조물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주탑 높이는 국왕의 생일인 7월 15일에 영어식 표기를 따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리파스 대교는 2017년에 완성됐고 기존 40km를 돌아가야 하는 거리는 607m로 줄어들었습니다. 성공적인 건설 과정은 동남아 최대 길이 다리 30km인 템브롱 대교 수주로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동서로 갈라진 영토는 브루나이의 큰 골치 거리였습니다. 오가기 위해서는 항상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야 했고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브루나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2015년 템브롱 대교의 핵심인 해상 교량과 사장교 2개 구간을 약 7,500억 원에 수주를 한 바 있습니다. 해상교 부분만 무려 14.5km로 인천대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브루나이 역사상 가장 큰 교량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강력한 저가 공세를 폈지만 승리는 한국이었습니다. 입찰 당시 중국 업체들이 1터부터 3위로 낮은 가격을 써냈지만 대림산업은 가장 높은 공사비로 4위를 하고도 수주를 차지했습니다. 공기 단축과 차별화된 설계를 제시해 사업권을 따냈던 것입니다. 템브롱 대교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특수기중기를 사용하는 론칭 겐트리 공법입니다. 육지에서 제작한 상판을 해상으로 운반한 후 특수 설계된 기중기로 800톤이 넘는 상판 2개를 한 번에 들어 올려 교각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 능률을 4배로 끌어올렸으며 비용까지 크게 절약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 성공적으로 완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브루나이 국왕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템브롱 대교 이름을 변경했고 종전 3터부터 4시간이 소요됐던 두 지역을 15분 정도로 크게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을 2차례나 넘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죠. 한국의 기술력은 브루나이 국토를 통서로 연결시켜줬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면서 현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템브롱은 95% 인구가 살고 있는 서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루나이 정부도 버려진 땅 템브롱을 개발해 100년 먹거리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외신들은 템브롱 대교가 새로운 관광 투자에 영감을 주고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건설 SOC 부분 최우수상으로도 템브롱 대교가 뽑혀 대림산업이 특수교량의 강자임을 재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세계 특수교량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죠. 한국은 그 밖에도 다양한 랜드마크를 건설했는데 경남 기업은 국왕즉위 25주년을 기념해 최대 규모 모스크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좋아졌고 한류 또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K-팝 행사가 열릴 정도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예술 행사를 개최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데 현지 정부 또한 한국을 배우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한 식당이 크게 늘어나 매운 닭갈비와 떡볶이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키아 국왕의 여동생 마스나 공주는 김치를 즐기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